안녕하세요. 헤리티지 스파이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어떤 관계인지, 장단기 금리 차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채권을 왜 투자하는지, 채권 금리와 시장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동할 겁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완벽하게 습득이 안 되셨다면 계속적으로 반복해 보시던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제 대화명을 검색하셔서 블로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보셔서 습득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권 금리는 장기적인 물가 상승보다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인플레이션과 예금이자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면 되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저한테 맡긴 돈을 불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 투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10년물 채권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이 장기 채권인 10년물 금리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장기적인 경기 컨디션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기 상황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 상황들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하니까요. 채권의 발행 과정을 좀 더 살펴볼게요. 채권은 보통 경매 방식으로 판매되는데 하루 매매 물량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게요. 오늘 판매량이 10억 원어치다. 한국은행에서 경매를 시작할 때 금리를 낮게 시작합니다. 자, 1%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죠. 1.2% 아무도 안 삽니다. 자, 1.6% 아무도 안 사는데 갑자기 저기 있는 신한은행에서 저희 1억 원어치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죠. 살짝 쫄깃하고. 그렇게 금리를 조금씩 올리다 보면 누군가 또 사기 시작하고 눈치 작전을 펼치고 이렇게 하다가 판매가 다 끝나는 거죠. 판매량이 소모되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시작하는 금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궁금할 거예요. 만약 지금 시장에서 단기로 빌리는 금리가 1.5%인데 국가에서 막 괜히 미쳐가지고 3%에서 시작하고 그러진 않겠죠. 채권이란 게 뭐죠? 국가 차용증이죠. 국가에서 돈을 빌리는 대가를 주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단기로 거래하고 있는 금리가 가장 최신의 금리가 반영돼야 되잖아요. 주식과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있어요. 이게 주식 가격이죠. 이런 것처럼 금융시장에서 3일, 하루 이렇게 아주 단기간으로 돈을 빌리는 비용의 금리를 참고해서 채권 금리를 책정하는 게 맞죠. 가장 고려되는 금리가 7일물입니다. 7일물 RP라고 하는데 단기물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만. 채권은 기간별로 종류가 많아요. 근데 7일물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채권들이 그 7일물에서 한 달, 두 달이 되면은 기간의 리스크 비용을 더 해가지고 금리가 책정되겠죠. 그러면은 2년물까지가 단기채인데 7일물 채권에 조금씩 리스크 비용을 더하면서 금리가 책정되기 때문에 2년물 채권까지는 단기물이고 보통 7일물 채권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자면 10년물은 장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경기를 반영해서 금리가 형성되는 성향이 짙고요. 그에 비해서 이 단기물, 2년물 같은 경우는 7일물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궁금하실 거예요. 기준금리는 국가에서 정하는 금리입니다. 국가에서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질까요? 그 전에 국가의 통화정책을 잠깐 살펴보면은, 정부는 시중의 금리가 높아져서 경기가 위축이 되면 금리를 낮추고, 경기가 너무 불타오르면 금리를 높이고, 이러면서 시장 유동성을 조정합니다. 이게 통화정책인데요. 통화정책의 핵심이 바로 기준금리예요. 즉 시장의 모든 채권 금리는 결국 기준금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만약 시장을 긴축시키려고 기준금리를 높이면 단기물 채권인 7일물이 얼추 비슷하게 따라가고요. 그럼 2년물 금리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단기채 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뜻이 되죠. 최근 이 그림 보셨을 텐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을 때 경기 불황이 온다, 이 근거 자료로 많은 경제 관련 뉴스에서 나왔던 그래프예요. 그럼 장단기 금리차란 건 뭐냐? 장기 금리 마이너스 단기 금리를 장단기 금리차라고 합니다. 역전됐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장기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근데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진 거예요. 장기 금리보다.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금리가 내려오거나 단기금리가 올라가거나, 그죠? 좀 단순화를 해볼게요. 이번 편에서는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기가 죽고 물가가 더디게 상승한다면 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국채 수요가 높아져서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비례인 국채 금리는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죠. 자, 이렇게 장기금리가 내려갑니다. 반면에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를 예상해서 선행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가 이쯤 올라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한 이 정도로 미리 거래하고 있을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자, 다시 정부 입장으로 돌아와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는 채권을 찍어서 시장에게 채권을 주고 시장은 채권을 받고 돈을 정부에게 지출합니다. 맞죠? 시장은 채권을 받고 정부는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건 결국 시장에 흘러다니는 돈을 정부가 채권을 주면서 가지고 와서 가둬 놓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정부가 시중에 채권을 사들인다? 이건 정부가 시장에 돈을 주고 시장에 있는 채권을 가져오는 거니까 시장에 현금을 돌려서 유동성을 만든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미국은 코로나 기간 동안 국채뿐만이 아니라 회사채까지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뿌려서 유동성을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다시 채권을 팝니다. 그리고 시장의 채권을 더 이상 사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럼 시장은 채권계의 큰손인 정부가 채권을 더 이상 사지 않잖아요. 그럼 시장에 있는 채권들은 공급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가 3%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더 이상 채권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면은 기초편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얘기인데 환율은 어떤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1달러당 1,000원 이런 식이죠. 자, 우리나라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요. 한국에서의 판매가는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에요. 자, 미국에 반도체를 보냅니다. 그럼 미국에서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지금 이게 한국 돈으로 1,000원이니까 1달러에 팔면 되죠. 1달러당 1,000원이니까. 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율이 변동됩니다. 1달러에 1,200원이 됐어요. 자, 삼성전자가 미국에 한 개의 반도체를 보내고 미국에서는 1달러를 삼성에 송금을 합니다. 그럼 삼성은 한국 외환거래소에 가서 1달러를 주고 한국 돈으로 바꿔요. 근데 1달러에 지금 1,2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럼 원래 1,000원만 받으면 되는데 1,200원을 줍니다. 20%의 수익을 더 얻는 거죠. 수출하는 입장에서 환율이 상승된다는 건 이런 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수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데 미국에서는 1배럴당 1달러예요. 그래서 1배럴을 사기 위해 삼성이 한국 돈을 들고 한국 외환거래소에 가서 달러로 바꿉니다.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니까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아요. 그걸 이제 미국에 송금을 합니다. 그럼 이제 1배럴을 미국에서 한국에 보내주죠. 근데 갑자기 환율이 올라요. 1달러에 1,200원으로. 그럼 난 또 원유를 사야 되는데 1,000원을 가지고 외환거래소에 가서 1달러를 달라고 했더니 그럼 1,200원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환율이 올랐으니까. 결국 제가 1,2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아서 송금을 해서 1배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1,000원으로 살 수 있던 게 1,200원이 들어야 사게 되는 거죠. 즉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좋고 수입에 나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수출에 나쁘고 수입에 좋습니다. 자, 이 원리를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싶어요. 외국인이 미국 외환거래소에서 가서 달러를 원화로 바꿉니다. 1달러에 1,000원이죠? 이 1,000원을 한국 증권시장에 보내고 삼성전자 한 주를 삽니다. 지금 삼성전자 한 주가 1,000원이에요. 한 달 뒤 삼성전자가 1,200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20% 올랐네. 그래서 뺍니다. 그래서 1,200원이 돼서 외환거래소에 가서 1,200원을 주고 달러를 바꿔줘 이러는데 갑자기 환율이 1,200원이 됐어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선 20% 수익을 얻었는데
지금 1200원을 줬는데 1달러밖에 못 받는 거예요. 결국 아무 수익이 없었던 거죠. 자,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달러를 들고 외환거래소에 가서 1000원으로 바꿨어요. 삼성이 지금 1000원이라서 삼성전자를 한 주 사고 한 달이 흘러서 다시 주식시장을 봤더니 삼성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손절합니다. 손해 10%를 보고 900원을 빼서 다시 자기네 외환 거래소를 가서 원화를 주면서 달러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지금 환율이 내려서 1달러에 800원이래요. 그럼 900원을 주니까 1달러 바꿔도 100원이 남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외국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요. 환율이 내리면 외국 투자자는 이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외국 투자자들이 나가요. 환차손 때문에. 이걸 환차손이라고 하거든요. 환율이 내리면 외국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고 외국 투자자 손해. 그죠? 이거 외우시려면 뭐 이렇게 환호 수구 뇌손.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굿, 외국 투자자 손해. 뭐 이렇게라도 외워야 되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알아듣고 환율이 올랐다 할 때 이게 수출 손해. 자, 환율이 올랐다 뉴스 나오면 수출 좋겠네. 외국인 투자자 빠지겠네.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될 코로나의 강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블로그와 주식 카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코로나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시냇물이 한강이 됐던 유동성과 그 한강을 다시 시냇물로 만들어야 되는 긴축성, 이 변동성이 장세에서 믿을 수 있는 지표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고 환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지금 현재와 미래를 반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세 편을 통해서 말씀드린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실전에 적용을 해 나갈 건데요. 제가 이제 채권, 환율,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다음 영상부터는 응용편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지금 이거 보시면서도 또 헷갈리신다면 반복 습득을 하셔서 꼭 체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 영상은 좀 빠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